예형은 청주 평원군 반연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주와 언변을 가졌으나 성격이 억세고 오만하였으며 옳고 그름을 가릴 때는 항상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여 모욕감을 주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는 흥평연간에 난리를 피해 고향을 떠나 청주로 갔고 이후에도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허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조가 헌제를 영접한 뒤 허도에 새로 도읍을 세웠기 때문인데 예형 이외에도 수많은 인재들이 허도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형은 자신을 채용하려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새긴 명패를 항상 준비하고 다녔으나 아무도 그를 추천해주지 않았으며 그렇게 명패에 새겨진 이름이 사라질 정도로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형에게 그대는 왜 진군과 사마랑을 찾아가지 않는가? 라고 물었는데 이는 진군과 사마랑이 조조의 명을 받아 인재를 청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형은 내가 그러한 백정들과 어울려야 하는가? 라고 말하며 비죽댔다고 합니다. 예형이 허도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녹봉이나 축을 내는 무리로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다는 비난을 하고 다녔기에 누군가가 예형에게 그렇다면 허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형은 대하는 공룡이고 소하는 양수요라고 대답하며 공룡과 양수를 좋게 평가했는데 자신이 좋게 평가한 사람들도 큰 아이,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예형의 성격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조조와 순우, 조용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라고 묻자 예형은 조조가 생각보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고는 순욱과 조용을 평가할 땐 혹방기를 끼며 순욱은 상가에 조문 보내는 데 쓰면 좋을 것이고 조용은 주방장이나 하면서 손님 접대를 시키면 좋을 것이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형의 평가는 상대의 용모를 빗대어 풍자한 것으로 순욱은 항상 엄숙한 얼굴로 격식을 따지는 것을 좋아했고 조용은 배가 커서 아무거나 잘 먹는 애식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형이 공룡을 높이 평가한 것처럼 공룡도 예형을 높이 평가하였기에 비록 예형의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나이가 40대에 접어든 공룡은 예형을 벗으로 대하였고 이들은 나이를 초월하여 깊은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룡은 헌제에게 표를 올려 예형은 성품이 올곧고 맑으며 현명하고 깨끗한 데다 재능이 탁월하여 어려서부터 예문을 섭렵했으며 조정의 일도 깊은 곳까지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한 번 본 것은 입으로 모두 줄줄 외울 수가 있으며 귀로 한 번 들은 것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라고 예형을 칭찬한 뒤 헌제에게 직접 예형을 만나보라는 권유를 하며 만약 예형이 보잘것없는 인물이라면 자신이 황제를 기만한 죄를 받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룡은 조조에게도 여러 차례 예형을 추천하며 만나보라고 설득하였기에 조조는 예형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으나 예형은 조조가 사악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신병에 걸렸다고 말하며 조조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거절하는 태도가 매우 방자하기 짝이 없었다 합니다. 조조는 자신을 불손하게 대하는 예형에게 매우 화가 나지만 예형은 젊은 나이에도 상당한 명성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예형이 북을 잘 친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 북을 치는 관리로 임명했고 이로 인해 예형은 할 수 없이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연회가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조조는 예형이 얼마나 북을 잘 치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관리에 따르면 북을 치는 관리는 북을 치게 되었을 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정해진 복장으로 갈아입고 북을 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을 치는 관리들은 모두 정해진 옷으로 갈아입고 북을 쳤으나 예형은 자신의 차례가 오자 그러한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고 나온 다음 의양창가라는 곡을 쳤는데 그 모습이 기이하고 소리가 비장하여 듣는 사람들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영이 북을 치며 조조의 앞에 이르자 행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예영에게 북을 치는 관리는 모두 복장을 갖춰 입어야 한다. 감히 경망스럽게 그러한 차림으로 나왔는가? 라고 말하며 꾸짖으니 예영은 알겠다고 말한 다음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정해진 복장으로 갈아입은 다음 다시 북을 치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얼굴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고 부끄러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조조는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하게 웃으며 내가 예영에게 창피를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예영에게 창피를 당했구나 라고 말했고 공룡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예형이야말로 대학운자로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공룡은 조조를 찾아가 예영이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사죄를 했고 조조도 그 일을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주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공룡은 예영을 수차례 꾸짖고는 조조와 예영의 만남을 주선해 예영이 조조에게 사과하게 만들려 했는데 의외로 예영은 알겠다고 말하며 오늘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룡은 조조와 함께 예영을 기다렸는데 예영은 저녁이 되어서야 조조의 진영에 나타나 조조를 만나려 했기 때문에 당시 문을 지키는 사람이 밤이 되어 늦었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그때부터 예영은 문 앞에 앉아 지팡이로 땅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조조는 밖에서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 욕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매우 분노하며 공룡에게 예영이라는 놈이로구나. 내가 이 놈을 죽여봤자 참새나 쥐새끼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생각컨대 이 놈은 평소에 쓸데없이 이름만 높았을 뿐이나 내가 이 놈을 죽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포용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놈을 유표에게 보내어 그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영에게 형주로 가서 유표의 항복을 받아오면 공경으로 삼을 것이라 약속하고 그를 형주로 보내려 했지만 예영은 조조의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조조는 측근들을 시켜 예영을 강제로 형주에 가도록 만듭니다. 조조는 예영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예영에게 모욕을 주기 위하여 예영이 형주로 떠나는 길을 전송할 때 측근들을 보내 모두 다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고 모른 척을 하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예영이 형주로 떠나는 날 전송하러 나온 사람들이 모두 예영을 모른 척하자 예영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순욱이 예영에게 왜 우느냐고 묻자 예형은 앉아있는 것은 무덤이고 누워있는 것은 시체가 아닌가. 시체와 무덤 사이를 지나가니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며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려 한 조조의 수하들을 무덤과 시체에 비유합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시체라면 그대는 머리가 없는 귀신이 아닌가 라고 하자 예형은 나는 한왕조의 신하이지 조조의 졸개들과 같은 무리가 아니다. 왜 내가 머리가 없겠는가 라고 받아치니 예형을 욕보이려 했던 사람은 오히려 화가 나서 예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욱이 그들을 만류하며 저자는 쥐새끼나 참새새끼에 불과하다. 우리의 칼을 더럽힐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자 예형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나는 쥐새끼나 참새새끼일지는 몰라도 사람의 성품을 지녔지만 너희들은 똥파리나 곤충에 불과하다라고 대답하였기에 사람들은 예영의 독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흩어졌다고 합니다. 유표와 형주의 사대부들은 예영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영이 형주에 도착하자 상빈의 예로 맞이하며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유표도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 높았던 데다 강하 8준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호승심이 들어 예영이 명성에 걸맞는 인물인지를 시험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유표와 예영은 문장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펼쳤는데 예영은 어떠한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막힘없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유표는 예영의 재능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에게 자신이 여러 문인들과 주고받은 문장을 보여주었는데
예영은 유표가 보여준 문장들을 한번 훑어본 뒤 그것을 구겨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니 유표는 매우 놀랍니다. 하지만 예영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정중하게 유표에게 붓을 달라고 한 다음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구겨서 버린 글을 다시 그대로 썼는데 유표가 확인해보니 문장이나 글의 내용이 완벽히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후 유표는 예영이 적은 글을 매우 소중히 보관했다고 하며 예영을 우대해 주었으나 예영은 여기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유표를 모욕하는 일을 저질렀고 유표는 자신이 예영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강하태수 황조에게 예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에 따르면 예영은 유표를 모욕하기는커녕 그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으나 유표의 주변 사람들은 깔보았기 때문에 유표의 측근들은 예영을 싫어하여 유표에게 예영이 장군이 어질기는 하여 주문왕에 비견되나 결단력이 부족하니 종국의 필히 세상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함을 하였기에 예영은 유표와 사이가 나빠져 황조에게로 보내집니다. 황조의 곁에 머무르게 된 예영은 항상 글을 쓸 때 경중을 가늠하는 것을 잘했으며 대충 쓸 것과 꼼꼼하게 써야 할 것을 잘 구분하여 황조가 원하는 대로 문장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조는 예영의 손을 잡고는 그대는 정말 이 황조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소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예영은 황조의 아들인 황역과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그 둘은 일찍이 함께 놀러 다니다가 채옹이 쓴 비문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거처로 돌아온 황역이 채옹의 비문을 베껴오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하자 예형은 나는 비록 한 번 보았지만 그 비문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2개의 글자가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채옹의 비문에 적힌 글을 똑같이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후 황역은 사람을 시켜서 채옹의 비문을 적어오게 하여 예영이 쓴 것과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2개의 글자 빼고는 정확히 일치하였기에 황역은 담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조가 손님들을 초대하여 크게 잔치를 열었는데 여기서 예영이 몹시 불손하게 행동을 하자 황조는 기분이 상하여 예영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영은 황조에게 욕을 퍼부으며 다 죽어가는 늙은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황조는 분노로 눈이 뒤집어져 시종에게 명하여 예영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 매를 치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영이 멈추지 않고 더욱더 심한 욕을 퍼붓자 황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영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황조의 수하들은 평소에 예영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조의 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예영을 죽여버렸고 이때 예영의 나이 26살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이 소식을 듣게 된 황역은 예형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황조는 예영이 죽은 뒤 매우 후회를 하며 그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예형의 글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가 남긴 멋진 문장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영이 공룡 양수 말고도 높이 평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오나라의 중신인 장서였습니다. 전약에 따르면 유표가 직접 글을 써서 손책에게 보내기 전에 예영에게 이를 보여주니 예형은 이 같은 글이면 손책 휘하의 어린아이에게나 보여줄 수준이지 어찌 장서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훗날 공룡은 예영과 주고받은 말로 인해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율전 예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